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프로. 책보다 별책 프로. 네, 여순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반갑습니다.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입니다. 네, 또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별책 네. 프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더운 날씨 잘 보내고 계시죠? 아니요, 더워서 못 지내고 있어요. 네, 아니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드릴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와인베어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께서 그 내추럴 와인 에피소드에 막 거금을 후원해주셨어요. 오. 저희 엄청 감사합니다. 신났었잖아요. 와인 한 병 먹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마트 가서 와인 한 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들어주시고 이 에피소드도 기분 좋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와인 먹는 날 초대하죠, 그분. 아하,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언제 먹어요? 우리? 내일! 응? 저분은 그냥 매일 뭘 먹자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추천 팟캐스트 선정 기념 댓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첨자를 먼저 발표하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당첨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괄괄괄님 되겠습니다. 괄괄괄!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괄괄괄. 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이분이 그 우리 몸을 움직여야 하는 이유 에피소드에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방송에서 그 요즘 학교에 체육 수업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네, 기억나네요. 네, 그거에 관해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체육 수업이 중고 전부 1시간씩 다 늘어서 또 학교 스포츠가 도입돼서 막 중학교에서는 단일 과목으로는 체육이 시수가 제일 많다는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체육이 많아진 건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인 것 일이죠. 같습니다. 네, 근데 음악 미술은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체육 수업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음악과 미술, 이렇게 전반적인 예술 분야의 수업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두 번째 당첨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 번째는 햇살 조아님. 와. 와우. 축하드립니다. 햇살 좋아. 감사합니다. 네, 이분은요, 저희 방송을 ASMR이라고 잠들기 전 필수템, 재밌는 이야기 들으며 잠듭니다. 늘 고맙습니다. 라고 와. 댓글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이걸 들으면서 잠드실 수가 있지? 묵사발님의 버럭을 들으시면서 주무시다니. 늦게 주무실 것 같네. 끝까지 듣고 주무시겠네. 저희를 정말 애정으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꿈자리가 사납지만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무튼 네, 저희 이제 당첨되신 분 두 분, 괄괄괄님, 햇살조아님은요, 저희 스타북 2020 네이버닷컴 메일로 제가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이렇게 메일 보내주시면 바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댓글 이벤트가 응모 기간이 이제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6월까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면. 저도 남길래요. 아 근데 묵사발님밖에 안 남기면 줘야 되는 건가? 그렇죠. 당연하죠. 그럼 저도 네. 남길게요. 저도 주세요. 다 남겨야 우리도 저희 우리도. 다 같이 막 남겨가지고 경쟁력 우리 높여야 공정하게 투표는 합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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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다고요. 공정하게 투표는 그 사다리 타면 되잖아요. 그쵸. 네, 투표 아니고 추첨. 아, 추첨. 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대주제 집단, 네, 집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소주제는요,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협동조합. 네. 여러분, 협동조합 뭐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평소에 이용하시는 협동조합 있나요? 농협, 농협? 그렇죠. 농협도 있고요. 네. 수협, 아마존. 아마존 외쳤어요. 한살림. 아, 그렇죠. 한살림도 자연드림. 한살님, 뭐, 생협. 우리 생협 이런 것도 있고, 아이쿱, 뭐 생활협동조합, 뭐 농협, 축협 다 협동조합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나라 농협은요, 세계적인 규모로도 그 농업협동조합에서는 손꼽는 규모라고 해요. 중앙회로 치면 엄청 큰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농협이 다 똑같은 농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계좌를 만들었더니 뭔가 그 중앙회하고 지역 농협하고 맞다. 두 가지. 뭔가 계좌번호의 그 법칙이 다르다 그럴까? 뭔가 달랐어요. 따로 선택했어야 돼요. 그랬던 것 맞아요. 같아요. 응. 농협 중앙회 밑에, 그러니까 단위 농협이 있고, 단위 축협이 있고, 그 다음에 품목 농협이 있고, 품목 축협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농협은 뭐 금융기관으로 이용하시는 거죠. 본인이 농업인이셔서 조합원인 건 아니시죠? 아, 네, 아니에요. 네. 한살림이나 자연드림 이런 거 아마존님 쓰신다고 하셨는데, 뭐 좋은 점이 있으니까 쓰실 거 아니에요? 쌉니다. 아하. 좋네. 조합원이시군요. 저는 아니고
엄마가. 저 조합원이에요. 엄마가 조합원이면 한 가구면 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됐다, 거예요? 파드라님도 조합원이시군요. 네, 저도 한 살림 사용하고 있어요. 뭐야? 한 살이 뭐야? 식품류를 주로 많이 취급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채소 가게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료품점. 저는 협동조합을 제일 처음 접한 거는 대학교 때인데 대학교에 생협이라고 있더라고요. 생활협동조합이라고 돼 있는데 물건이 싸요. 밖에서 사는 것보다 학교 안에서 사면 더 싼 거예요. 생협은 뭐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많이 봤는데 매장도 보긴 봤는데 한살림이랑은 무슨 차이예요? 그냥 다 생활용품을 파는 거예요. 한살림도 한살림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연합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활협동조합은 앞에 생활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뭐 문구류 같은 것도 그렇고 하여튼 뭐든지 조금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지 했는데 이게 뭔지는 뭐 저도 그땐 잘 몰랐지만 등록금 고지서에 밑에 생협 그 고지서가 같이 이렇게 나와서 그냥 뭐 모르니까 그냥 다 냈어요. 그 제가 제일 처음 접했던 협동조합은 그 대학교 생협이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집 근처에는 이런 협동조합이 되게 많아요. 한살림도 있고 자연드림도 있고 우리생협도 있고 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라서 갈 수 있을 정도의 우리 생협이랑은 다른 우리 생협도 거예요? 생활협동조합인 거죠. 우리 생활협동조합 이름이 다른 거겠죠. 너네 앞에? 동네에 있으면 너네 생협. 아하. 죄송합니다. 야, 묵사발님이 조용하니까 아마존님이 또 이런 드립이 나오네. 네, 이런 협동조합들이 이제 물건이 싸니까 주로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릴게요. 저 산살림을 저는 좀 불편함은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집 주변엔 없어서. 근데 식료품을 뭐 좀 싱싱한 걸 마치 산지 직송처럼 저렴하게 공동 구매하듯이 지역 동네 이제 사람들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다른 것보다도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동네 조합원들끼리 모임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만드는 날, 뭐 나눔하는 날 이런 식으로 되게 동네 사랑방처럼 매장을 그렇게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공유도 하고. 네, 협동조합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와. 그 협동조합을 영어로는 코어퍼레이티브 해서 이제 협력하는 이것이 이제 협동조합 방식이라는 아예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여서 쿱이라고 불러요. COOP 해서 쿱이라고 불러요.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사업을 하는 그 기업체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업을 만드는 건데 소비자 협동조합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값싸게 사오는 공동구매하는 게 목적인 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만드는 물건들을 싸게 팔 수 있는 금융협동조합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조나 공제 같은 이런 걸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금융보험업은 설립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자 협동조합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노조랑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죠.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다 뭉뚱그려서 크게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우리나라는 2012년도에 그 협동조합 관련 법이 제정이 되면서 협동조합을 이렇게 누구나 설립할 수 있게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다양한 분야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현재 거의 18,000여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게 협동조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협동조합이 등록됐을 수도 있어요. 저희도 만들죠. 우리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네. 협동조합이라는 게 범위가 좀 궁금해졌어요. 최근에 식료품점으로만 익숙하게 농협 이외에는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다가 10,000몇 개나 있었다니까 개수는 놀랍다. 그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왜 협동조합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협동조합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지금부터 이탈리아 볼로냐시로 초대하겠습니다. 안 돼요, 지금. 지금 이탈리아 안 됩니다. 초대하지 말아주십시오. 초대 거부. 그냥 마음만 갑시다, 마음만. 전 갈래요. 네. 우리는 이탈리아로 커피도 마시러 가고 다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요. 이탈리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별책 부록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이라면 일단 커피 떠오르실 거고요. 마피아 떠오르실 거고. 여행. 그렇죠. 우리 뮤지컬 얘기도 했고, 그죠? 뮤지컬들. 칸타타 얘기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앞에 거는 다 잊어버리실 만큼 오늘부터는
이탈리아는 협동조합의 나라라고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태리가 아주 그냥 뭐 할 때마다 나오네요.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대단한 자, 나라. 그럼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탈리아 볼로냐의 시민,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하루 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탈리아에서는 협동조합을 콥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은 출근할 때 콥 택시를 타고 출근을 했어요, 오늘.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네, 한국에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맞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콥 택시를 만들었다가 약간 봤어.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긴 했지만, 그래요? 뭐 하여튼 쿱 택시가 있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이태리에 쿱 택시를 타고 이제 출근했어요. 하루 종일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올 때요. 집 앞에 있는 단골 미니 콥에 들어가서 내일 아침에 먹을 치즈와 햄, 과일을 삽니다. 그리고 집에 왔더니 우리 아이의 티셔츠가 좀 작아 보여. 새로 하나 사줘야겠다 싶어요. 그래서 주말에 대형 매장인 이페르 콥에 가야겠다 하고 아이랑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프라이팬도 하나 새로 사와야겠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프라이팬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는 콥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요. 이제 여름방학이 곧 될 유치원도? 거라서 콥에서 운영하는 여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휴가를 떠날 계획입니다. 여행사. 네, 여러분이 이탈리아 볼로냐의 시민이라면 이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콥을 이용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일상생활에. 유치원까지라니 놀랍네요. 그러네요. 네, 여기서는 그냥 나 콥 갔다 올게 이러면 시장 간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의미로 사용할 정도래요. 그러니까 시장 이꼴 콥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콥을 이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일단 콥에 가면 다른 매장에 비해서 물건이 쌉니다. 일반적인 어떤 마트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러면 당연히 콥을 가고 싶겠죠. 그리고 조합원이 되면 혜택이 엄청나게 많아요. 처음에 이 협동조합 콥에 가입할 때 25유로 이제 한 34,000원, 5,000원 정도를 내는데 이 가입비를 내고 나면 25유로짜리 쿠폰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 처음에 출자금을 낸 거가 뭐 그냥 그대로 거의 돌아오는 셈이죠. 그리고 내가 조합원이 돼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살 때마다 포인트를 줘요. 그럼 이 포인트가 연말에 쌓이잖아요. 그럼 그 연말에 쌓인 포인트에 대해서 이윤을 배당해 줍니다. 조합이 얻은 이윤을 나에게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좋다. 이거 그냥 포인트만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물건만 싸고 그런 게 아니라 물건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높아요. 생산자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늘 좋은 물건을 판매하기 때문에 믿고 살 수 있는 거죠. 특히 뭐 방부제 없는 식품이라던가 유기농 식품 이런 거 살 때는 특히나 콥이 제일 믿을만 한 거예요. 그리고 콥에서는요, 새마을금고나 이런 것처럼 간단한 예금 수신 업무도 하는데 콥에다가 내가 예금을 하면 나보고 돈을 맡긴 예금주라고 부르지 않고 콥에 돈을 빌려주는 조합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콥에다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해요. 대접이 뭔가 좀 다르죠. 게다가 일반 은행에 비해서 금리도 높대요. 그럼 내가 콥을 이용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네. 약간 아마존 전략 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전체를 책임진다. 너무 안 하는 게 바보야. 이렇게까지 이득이 많으면. 그러니까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아마존이 이 협동조합을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볼로냐에서만 그래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아니, 뭐 거의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이런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여러분 볼로냐의 농민, 생산자가 한번 돼봅시다. 네. 자, 여러분은 볼로냐에서 지금 감자를 재배하는 농민이에요. 네, 감자 농사를 열심히 짓고 계십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감자가 너무 많이 생산되면 어쩔 수 없이 헐값에 중간 상인에게 팔았어요. 감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감자 작황이 좋지 않아서 막 감자가 아니라 거의 금자다 뭐 이렇게 돼도 중간 상인들은 작년이랑 비슷한 가격에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팔아야 돼. 걔네 아니면 팔 데가 없으니까. 마피아한테 돈을 줘야겠다. 중간 관리자를 처리해달라고. 마피아가 돈을 더 많이 받아갈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뭐 그래서 시장에서는 엄청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 농민은 별로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감자가 되게 작황이 안 좋아서 비쌌어.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감자를 막 많이 심기 시작해. 그래서 내년에는 감자가 엄청 많이 나와서 감자값이 폭락해요. 막 이러면 파는 농민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손해가 막심하겠죠. 그렇죠. 막 갈아 엎어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 많잖아요. 배추 파동, 막 귤 파동 이런 거 막 계속 생기잖아요. 또 어떤 해에는 올해는 감자가 물건도 너무 잘 나왔고 잘 키워졌고 이 정도면 값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작황도 괜찮지만 뭐 그렇게 완전 풍작은 아니어서 괜찮겠다 싶었는데 수확할 때쯤 되니까 중간 상인들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감자를
다 사지 않고 한 10분의 1만 살게요. 그럼 농민 입장에서는 왜요? 감자 좋은데 왜? 이러고 있다가 발을 동동동 구르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중간 상인한테 그냥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헐.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 상인들이 유통 마진을 많이 떼가고 안 되겠네. 네, 자기들의 이윤을 위해서 농민들은 시장의 가격과는 별로 관계없는 가격으로 자꾸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60년대까지 볼로냐의 농민들도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아주 큰 저온 저장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감자를 거기다가 한 4-5달 정도는 보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러면은 그 공급을 좀 조절할 수 있겠죠. 이번 달에 꼭 다 팔아야 되는 게 아니야. 네. 이번 달에 안 팔아도 썩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달에 팔 수도 있고 그럼 감자값이 이렇게 폭락하는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게 농사 자체가 자연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확량이 좀 적거나 뭐 많은 해가 있긴 하겠죠. 그러면 가격이 조금 조절이 되긴 하지만 옛날처럼 중간 상인의 농간에 놀아날 일은 없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저장 창고가 생겨서 어떤 게 가능해졌냐면 수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는 감자를 크기별로 선별해주는 기계도 샀어요. 그럼 일이 좀 편해지겠죠. 인건비가 좀 덜 들어가겠죠. 네. 이게 다 무엇 덕분일까요? 저장 창고. 네, 저장 창고 덕분이기도 하고요. 협동조합 때문에. 그렇죠. 협동조합 덕분입니다. 근데요, 거기 볼로냐는 내가 보니까 마피아가 없어서 그렇게 행패 부리고 그런 거야. 행패 부렸어? 그 지역은 북부잖아요. 마피아가 없어요, 거기는. 중간 상인들이 마피아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은요, 볼로냐 지역에 감자와 양파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만든 농민협동조합인 코메타의 조합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해진 겁니다. 아하. 코메타는요, 1968년에 농민 40명이 출자를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한 사람이 저온저장 창고를 지으려면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혼자 짓기는 불가능했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니까 돈을 모아서 저장 창고를 공동으로 짓고 기계도 공동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협동조합이 생겼으니까 농민들은 감자 농사에만 집중하면 저장하거나 판매하는 건 이제 협동조합에서 해주고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게 됐겠죠. 심지어 관리 비용만 빼고는 유통 마진을 하나도 안 남기고 수익금을 전부 농민들에게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소득도 늘어났죠. 유통 마진 자체가 농민들이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생산자 입장에서도 협동조합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볼로냐의 기업 노동자가 한번 돼봅시다. 기업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예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일하고 있는 기업은 어디냐면 낙농기업인 그라나롤로라는 회사에 여러분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낙농협동조합인 그란라테라는 협동조합이 세운 비상장 주식회사예요. 이 주식 80%를 그란라테 조합원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란라테라는 낙농협동조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젖소를 키우시는 우유를 만드는 협동조합이겠죠. 그럼 이 조합원들이 그라나롤로라는 회사에 우유를 납품하면요. 이 회사는 가공을 해갖고 치즈나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치즈나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판 수익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주주들한테. 주식의 80%를 갖고 있는 그란라테 조합원에게 줍니다. 주주가 바로 이들이거든요. 그라나롤로라는 회사의 역할은 뭐냐면 유제품의 품질을 고르게 유지하고 그다음에 출하 가격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목장에다가 이렇게 직접 기술자를 파견해가지고 그 조합원들인 목장이 품질이 어떻게 관리되고 이제 소들은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그다음에 소에 먹이는 뭘로 주고 물은 어떤 걸 먹이고 이런 거를 막 관리를 해줘요. 소들은 누가 키우는지. 네, 그래서 그라나롤로에서 그 품질 관리를 법보다 더 깐깐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품질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유의 품질이. 그럼 좋은 우유로 만든 가공 유제품 자체가 품질도 되게 좋겠죠. 그럼 소비자들은 믿고 계속 이걸 사게 되겠죠.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품질이 좋아서 낙농 생산업자인 그 조합원들 있잖아요. 원래 그란라테라는 그 낙농조합의 조합원들이 되게 자부심과 자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아주 품질 좋은 우유를 생산하고 있고 이 우유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더불어서 이 회사 노동자인
여러분도 아주 뿌듯한 겁니다. 나는 품질 좋은 우유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낙농인들,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요. 게다가 이득을 많이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초과 이익을 많이 내지 않아도 품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중요한 목적이고, 그리고 이 조합원들이 우유가 제값에 팔리기만 하면 된다 정도를 바라기 때문에 막 일반 회사처럼 너 영업을 더 많이 해갖고 판매량을 올려, 다른 팀보다 다른 부서보다 니네가 더 실적을 더 많이 내야 해, 이런 압박이 없단 말이에요. 노동자로서도 편안한 노동 환경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회사다 보니까 경영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경제 위기 전체적으로 막 그렇게 네. 지금 코로나 사태 같이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여러분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회사의 경영 방침은 노동자를 정리해고해서 인건비를 감축하는 방향이 절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일자리를 지키고 사람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렇게 뭐 해고하거나 이런 것이 1순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고용이 안정돼 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전체가 그냥 도산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예 망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협동조합이 가입한 전국 협동조합 연합이 있어가지고 네. 네. 다른 협동조합에서 네. 우리 회사 노동자들을 교육을 시킨 다음에 우선적으로 고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다른 직업 교육을 받아서 다른 회사로 다시 고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거 너무 좋죠, 이러면. 너무 좋다. 이민 갑시다. 다 쏙 키우러. 그래서 이렇게 고용 안정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리고 그 노동 환경도 좋다 보니까 임금을 더 많이 주는 다른 회사를 팽개치고 우리 회사로 이직해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일단 일하는 게 너무 편하잖아요. 뭐 시간에 초과 근무 많이 하라고 하지도 않지. 직원들끼리 경쟁할 필요도 없지. 전체가 함께 협력해서 전체의 이익을 올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나 혼자 막 튀어서 대박을 나겠다, 이런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협동조합 전문가인 그 볼로냐 대학의 자마니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협동조합 특유의 경쟁 형태를 협력적인 경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인을 이겨야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함께 일해서 둘 다 이기는 경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경쟁이란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할 정도예요. 이게 무슨 경쟁이야. 다 같이 그냥 잘 먹고 잘 사자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정도로 볼로냐에서는 협동조합이 아주 생활화되어 있고 협동조합 문화가 잘 발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볼로냐의 시민이라면 협동조합 몇 개 정도는 가입이 되어 있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이탈리아를 제가 이제 협동조합의 나라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이탈리아는 이제 여러 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무슨 주, 이렇게 우리나라 뭐 경상북도, 뭐 경기도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볼로냐는 에밀리아 로마냐라는 주의 주도, 그러니까 뭐 도청 소재지 같은 정도의 느낌이에요. 볼로냐가 1950년대만 해도 엄청 가난했대요. 근데 지금은 인구 430만에 1인 소득이 4만 유로, 그러니까 한 5,500만 원 정도 되는 도시래요. 1인 소득 자체가 엄청 높죠. 그러니까 이 비결이 협동조합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몇 가지 수치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에밀리아 로마니아 주의 협동조합이 8,000개가 있대요. 우리나라가 아까 18,000개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는 이 주 하나에 8,000개가 있대요. 그리고 이게 이탈리아 전체 협동조합의 절반 정도 된대. 그러니까 로마니아 주 자체가 협동조합이 아주 발달돼 있는 거죠. 그리고 협동조합이 이 지역 경제의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볼로냐만 해도 이 안에 4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있고요. 볼로냐 전체의 그 도시 경제에서 비중이 한 45% 정도 된대. 거의 절반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협동조합 결성하는 게 뭐 거의 지역 문화 정도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이게 콥 이탈리아라는 그 연합체가 있어요. 이탈리아 북동부의 4개 주에 그 123개 소비자 협동조합이 모여서 그 매장을 운영하는 소비자 협동조합 연합체인데요. 대형 매장이 15개, 그 소형 매장이 135개 정도 된대요. 아까 그 소형 매장은 미니콥에서 이제 동네 앞에 있는 우리가 흔히 보는 한살림 매장 같은 정도고요. 대형 매장은 거의 뭐 이마트나 뭐 코스트코 정도의 엄청 큰 대형 마트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콥 이탈리아의 연 매출이 19억 2천만 유로인데 우리 돈으로는 2조 6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우와, 어마어마하네. 우리나라 이마트가 연 매출이 2019년에 19조 629억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콥 이탈리아의 7배 정도의 소득이 나는데 이마트 매장이 우리나라에 총 14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이 콥 이탈리아의 매출이 우리나라 이마트 매장 한 20개 정도의 연매출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이 적지 않습니다. 이 협동조합 연합인 콥 이탈리아의 매출이. 그리고 심지어 이 콥 이탈리아가 있는 이 지역의 임금이요. 이탈리아 평균 임금의 2배 가까이 된대요. 그리고 실업률은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 가면 협동조합이 어느 정도냐면 막 다양하게 있고 이런 것들이 모아가지고 아까 그 유치원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치원을 만드는 게 건설협동조합이랑 급식협동조합이랑 노동자협동조합이 이렇게 힘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중에서도 특히 의료나 유치원 교사 이런 분들의 협동조합이 합쳐진 거죠. 유치원을 짓고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사나 웨이터들의 협동조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큰 급식 업체가 되기도 했대요. 연극 뭐 협동조합도 있고요. 뭐 주택 협동조합도 있대요. 그래서 주택을 협동조합을 통해서 사면 집값이 훨씬 싸고 그래서 그 주택 투기가 없대요. 이 지역에는. 협동조합이 만든 집이 훨씬 더 튼튼하고 잘 만들고 싸기까지 한데 누가 그거를 투기를 하겠어요. 훨씬 튼튼하고 싸고 그래요? 훨씬 잘 만든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집을 사는 게 너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협동조합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신뢰를 딱 사람들이 가지는군요. 그렇죠. 저기 가면 네. 뭔가 값도 싸고 품질도 좋고 믿을만하고 사기는 안 당하겠다. 네,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그런 하는 인식이 겁니다. 딱 퍼져 있는 거구나. 그동안 쌓여온 신뢰겠죠? 그죠? 쌓여온 신뢰도 있지만 협동조합이 태생적으로 그런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요? 그 이유를 뭔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협동조합이 특징이 있는데요. 협동조합이라고 이름은 붙여 있지만 기업과 똑같습니다. 그 시장 경제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미국 농무부에서는 그 협동조합을 이렇게 정의해요.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 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ICA라는 국제협동조합 연맹에서는 또 뭐라고 이제 규정을 하냐면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길어요. 너무 길죠? 네.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있는 제2조 제1호에 있는 내용을 또 말씀드릴게요. 네.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 조직이다. 네, 말이 되게 지금 이제 이렇게 읽으면 되게 어려운 말인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냐면 공동 소유, 자율적, 뭐 지역사회의 공헌,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협동조합은요. 일단 만드는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뭐냐면 기존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윤을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럼 주식회사는 누구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죠? 주주. 그렇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준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그 투자한 사람이 직접 기업에서 일을 안 할 수도 있죠. 네. 네. 주주들의 대부분은 그 기업의 우리 사주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그 기업에서 일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주 중에서는 그 대주주가 있을 수 있죠. 주식을 막 70%, 80%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가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나 혹은 그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윤이 아니라 그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의 이윤을 위해 기업이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요. 조합원이 이 협동조합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을 만든다면 우리들이 출자를 해요. 이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출자라는 게 뭐예요? 출자.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돈을 내는 거죠. 돈을 낸다는 거예요?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만약에 1,000만 원이 필요해요. 만들려고 하는 기업이 1,000만 원이 필요한 기업이다. 그러면 우리 넷이 250만 원씩 똑같이 내는 거예요. 이 기업의 소유주가 되는 거죠. 똑같이. 주주랑 그런 면에서는 주주랑 비슷해요. 근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우리 자신인 거예요. 만약에 한살림을 예로 들자면요. 한살림 같은 경우는 소비자 협동조합 플러스 생산자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농업과 생태계를 좀 더 지키고 살리는 그런 농산물들, 그런 먹을거리들을 좀
직거래로 싸게 사고 싶은 소비자들과 그런 먹을거리들을 생산하는 생산자들, 뭐 주로 농민이겠죠. 네. 그런 물품들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네. 3만 원 정도 되는 출자금을 내고 가입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살림에 출자를 한 조합원임 동시에 그 한살림을 통해서 내가 생산한 물품을 팔거나 그 물품을 사는 사람들이죠. 조합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출자를 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다 막 돈을 막 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득을 얻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아예 그렇게 투자하는 것을 아예 그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공동의 편익을 충족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물건을 파는데 이윤을 많이 남겨가지고 주주에게 돌려주고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이득이 돌아가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협동조합은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주주이기 때문에 물건을 싸게 파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물건을 제값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산자 판매자가 같이 있으니까. 이쪽은 제값을 받고 저쪽은 싸게 살려면 당연히 직거래를 해서 중간에 유통 마진도 없애야 되고 광고나 마케팅 비용으로 많이 쓰는 것도 조금 지양할 수밖에 없겠죠. 이 관계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윤이 난 걸로 조합원들에게 더 할인 혜택을 준다?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윤을 많이 남기느니 조합원들에게 차라리 더 좋은 값에 파는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랑은 일단 목적부터가 좀 다르고요. 두 번째로 또 뭐가 다르냐면 이 조직을 통제하는 힘이 다릅니다. 그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주주총회 하잖아요. 네. 주주총회를 하면 대주주의 뜻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주당 그 의결권 하나가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개미는 힘이 없어요. 개미 투자자들은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주주 운동 이런 거 막 하는 게 뭐냐면 개미 투자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소액 주주들은 주주총회 같은데 크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대체로. 왜냐면 내가 가봐야, 내가 갖고 있는 뭐 한 주, 10주 이런 거 갖고는 그 대주주들을 이길 수도 없고, 내 의견이 반영도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소액 주주 운동 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말고 소액 주주들의 권한을 좀 강화해서 그 대주주 1인의 기업이 아니라 주주 모두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더 어필하자. 우리가 좀 목소리를 내자. 이런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자본에 의해서 조직이 통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주식이 100주가 있는데 내가 51주, 그러니까 51주를 딱 갖고 있어. 50% 넘게 갖고 있고 개미 투자자들이 한 주씩 갖고 있는 사람이 49명이야. 그러면 가서 이제 주주총회에 가서 우리 이 사업을 어떻게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투표하는데 다른 주주들이 다 반대해도 내가 51표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찬성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주식에 의해서, 자본에 의해서 조직이 통제가 되는 거죠. 자본의 힘에 따라 기업 운영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협동조합은 어떻게 되냐면요. 완전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한 사람이 한 표를 가져. 1인 1표예요. 네. 그러니까 소수의 주주가 아니라 조합원 공동의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출자금이 많다고 해서 내가 의견을 세게 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출자금이 적고 많고를 전혀 관계없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많이 내면 안 되겠다. 그럼 많이 낸 사람 좀 억울할 수 있겠다. 난 적게 내고 내가 만들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사업 이익을 배당하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보유 지분이 많은 사람에게 배당을 많이 하잖아요. 주식이 많은 사람에게 배당이 많이 되죠, 당연히. 네. 그래서 회사가 순수익을 많이 내면 그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뭐 창업주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일을 실제로 많이 하지 않아도 내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가져가요. 네. 뭐 그들의 자본이 그 기업에 기여한 바를 제가 뭐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직원들이 배당을 많이 가져가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사주 이렇게 해도 그 직원들이 뭐 창업주나 경영진보다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그죠? 맞아요. 네. 배당금이 결국은 이득이 많이 난 게 다 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근데 협동조합은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출자금을 많이 낸 거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고 아까 제가 볼로냐에서 그 협동조합을 이용한 포인트를 준다고 했잖아요. 네. 네. 협동조합을 이용한 실적에 비례해서 배당을 합니다. 많이 샀으면 많이 주는구나. 많이 사면 더 많이 배당을 해줘요. 왜냐하면 이득을 네 덕분에 더 많이 얻었으니까. 뭔가 합리적이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1년 동안 이 조합에서 1,000만 원치를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뭐 아마존님이 여기서 100만 원치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연말에 정산을 할 때 배당액이 제가 아마존님보다 10배를 더 많이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에 열심히 이용을 하겠죠. 그렇죠. 물건도 싸게 사고 나중에 물건 산 만큼에서 포인트처럼 배당금까지 나한테 줘.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가 조금 이제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를 들면 내가 나중에 출자금이 많아졌어. 왜냐면 배당금을 많이 받으면 그게 다시 재출자 되면서 출자금에 쌓이게 되니까. 근데도 내가 올해 이용을 별로 안 했더니 배당금을 못 받아. 좀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방법도 나오냐면 출자금을요, 어느 정도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출자금을 한 구자에 10,000원씩 낼 수 있다면 한 사람당 출자금을 내는 구자를 15구자로 제한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구자 이상이 만약에 모였어요. 연말에. 내가 너무 이용을 많이 해가지고 네. 출자금이 자꾸 쌓여갖고 내 출자금 구자가 한 30구자가 됐다. 그럼 15구자가 남았잖아요. 네. 그걸 조합해서 사주는 거예요. 현금을 주고 그걸 사가요. 그냥. 조합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현금을 또 버는 거죠. 조합은 어떻게 가지나? 조합은 누가 가져요? 구자를 조합에 다시 환원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배당액의 50% 이상을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서 이제 배당을 해라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 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제일 먼저는 뭘 해야 되냐면 손실금을 보전해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손실금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재료를 구입하거나 이럴 때 그럼 손실금을 보전하는 데 쓰고 두 번째는 일정 비율을 적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또 새로운 물건을 사야 할 경우도 있고 계속 사업을 해나가려면은 안정적인 자본금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본의 처음 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는 잉여금 10%를 무조건 의무 적립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 협동조합은 30% 이상을 의무 적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주식회사 같으면 주식을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막 해줄 수 있는데 협동조합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잉여금이 생겼을 때 적립을 해서 자기 자본으로 만들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까지 다 하고 남은 부분을 이제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 실적에 따라서 배당하고 출자금에 대한 배당, 그러니까 출자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받아가는 배당은 10%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냈다고 많이 받아가는 게 아니라 이용을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가게.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용을 많이 합시다. 법적으로 협동조합이 그러니까 어떤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협동조합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실제로 이 협동조합을 소유하고 이 협동조합에 그 출자한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돈이 굴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이용자들을 위한 혜택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 실이용자들이 또 소유주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요. 가능한 일인 거죠. 네, 주주가 만약에 따로 있다면 이게 불가능하겠죠. 저는 이 네 번째 특징이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게 좀 다릅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7대 원칙 뭐 이런 게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 그 1번부터 6번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특징들을 설명해 놓은 것들이고요. 7번째가 뭐냐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협동조합 연맹이 생긴 이후에 나중에 이제 뭐 맨체스터 총회인가 이런 여기서 이제 추가된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이 속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 중에 하나예요. 협동조합에. 그 협동조합은요 지역 사회가 상생할 수밖에 없는 게 협동조합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죠? 조합원, 이용자. 그 사람들이 어디 살아? 우리 동네에 살잖아요. 동네. 볼로냐에 살아요, 다. 네, 볼로냐 협동조합의 이용자들이자 소유주인 사람들은 볼로냐 지역에 살죠. 그러면 이 협동조합이 지역에 해를 끼치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퇴출. 싫어하겠죠. 당연히 싫어하죠. 만약에 어떤 기업에서 우리 동네에다가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뭐 공장을 짓는다 이러면 지역 주민들이 되게 싫어하겠죠. 네. 근데 그 공장 주인은 이 동네에 안 사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여기다 그냥 땅 사서 그냥 버프로 지을 수 있는데 뭐 하고 지어버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협동조합은 주인이 이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동네에 나쁜 짓 하는 그거를 두고 보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동네에 좋은 일을 해주는 걸 당연히 찬성할 수밖에 없겠죠. 네.
예를 들면 아까 그 볼로냐에 연극협동조합이 있어요. 네. 그 연극협동조합에서 뭐 연극 공연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뭐 학생들 학교에 찾아가서 이제 연극 워크숍도 해주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공연 이런 걸 하면 지역에서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지자체 같은 데서도 지원을 많이 해줘요. 왜냐하면 지역에 공헌을 많이 하니까 이런 협동조합이. 상생. 협동조합 자체가요.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곳,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그러니까 어떤 무브먼트예요. 운동이에요. 그냥 기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운동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도 협동조합 운동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를 좀 더 발전적으로, 네, 그러나 그 발전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게 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사회에 소외계층이 없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책임이 또는 뭐 생태계와 지구를 살리고 또 유지하는, 지키는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한살림이나 자연드림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 보면 거기에 유기농 채소나 지역의 어떤 로컬 푸드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민속주. 민속주.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는 그 조합을 만든 조합원들의 뜻이 나는 조금 더 몸에 좋은 농산물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만든 조합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만든 조합이기 때문에 유기농 농산물을 더 많이 들여오겠죠. 그러니까 그 조합원들의 이득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사회적 책임으로 많이 또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탈리아의 그 유제품 회사 그라나롤로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자기 지역에서 이제 그 어린이 스포츠 행사나 뭐 문화 행사 이런 걸 지원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의 보탬이 되는 지역 사회 공헌 활동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밀크 프로젝트 이런 걸 한대요. 이게 뭐냐면 탄자니아에서 분유를 물에 타서 애들한테 먹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물이 깨끗한 물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멸균 우유를 좀 아이들에게 먹일 방법을 찾자. 분유가 아니어도 되게 네. 이런 방법을 찾는 프로젝트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라나롤로에서 탄자니아 주민들을 초청해가지고 협동조합 만드는 법도 막 가르쳐주고요. 그다음에 탄자니아에 직접 낙농 기술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기술을 막 전수한 다음에 이들이 직접 실제로 탄자니아에서 그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2004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10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탄자니아에 실제로 자기들이 낙농 기술을 가지고 협동조합까지 만들 수 있게 되면 볼로냐 지역처럼 똑같이 멸균 우유를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러면 23,000명의 탄자니아 주민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유도 먹일 수 있지만 그러면 낙농 농가도 생길 거고요. 소를 키워야지. 우유를 가공하는 공장의 고용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생기겠죠. 사실 그라나롤로라는 회사에는 탄자니아 밀크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이윤이 생기진 않습니다. 전혀 생기지 않죠. 퍼주는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윤보다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착하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단순히 이윤 중심으로 가는, 그러니까 지금 신자유주의가 아주 이제 팽배해서 뭐 그런 것에 대한 걱정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시장을 극단적으로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 시장에 다 맡겨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자본에 의해서 소외되는 계층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자본을 가진 누군가만 자꾸 배가 불러간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발전이 계속 지속 가능하려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협동조합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좋네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네. 99%의 이윤을 1%의 사람들이 가져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협동조합은 반대예요. 그 99%의 사람들에게 이윤을 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윤이 뭐 금전적인 이윤도 있지만 사회적인 어떤 그 혜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못 받은 1% 너무 불쌍하다. 그 1%는 이미 많이 받았잖아요. 아, 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몰랐던 협동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협동조합이었나? 할 정도로 협동조합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이름을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흔히 보면서도? 네, 저도 몰랐던 게 되게 많았어요. 알려주십시오. 자,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 알고 계시죠? 아주 명문 축구 클럽이죠. 아, 모르세요?
메시 모르세요? 알아요. 알죠. 메시 좋아요. 아, 대답이 없으시길래. 편집에서 제가 빨리 대답한 것처럼 해주세요. 오, 메시 알죠? 메시 알죠? 아, FC 바르셀로나. 아, 축구 좋습니다. 네, 그 FC 바르셀로나가 협동조합입니다. 오. 축구 팬들이 직접 출자를 했어요. 사실 다 이거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축구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스포츠 클럽 하면 뭔가 대기업이 구단주로 있는 그쵸. 우리나라는 다 운영하는 그렇죠.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축구에 완전 열광할 수밖에 없고, 막 지역에서 축구한다 이러면 무조건 이겨야 되지. 그 지면 큰일 나요. 내 거야. FC 바르셀로나가 내 건 거야. 그냥 팬심으로 응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구단이 이겼거든. 그렇죠. 그리고 관중을 많이 얻고, 그리고 저 구단이 우승해서 뭐 상금을 받는다거나 뭐 이러면 배당금 그게 받고. 다 나한테 배당금이 되거든. 응원을 미친 듯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 뭐라고 하죠? 그 훌리건이라고 하나요? 홀리건. 그럴 정도로 응원할 만한 것 같아요. 나한테 돈이 돌아오는데 미친 듯이 응원하지. 훌리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진짜 재밌어요.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이름은 생소할 텐데 스페인에 몬드라곤이라는 협동조합이 있어요. 뭔더라고? 근데 여기는 스페인 3대 기업에 들어갈 정도의 그 그룹들이랑 그 다음에 공업협동조합 87개랑 그다음에 신용, 교육, 연구개발 뭐 하여튼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120개가 합쳐진 복합체거든요. 이 몬드라곤의 고용 인원이 거의 10만 명이래요. 와. 매출액은 24조 원? 뭐 이 정도 된대요. 와. 심지어 여기 이 매출액 중에서 수출 비중이 막 한 58%. 그러니까 스페인 경제를 뭐 이끌고 있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협동조합의 이제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불리는데 왜냐하면 2008년에 그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때 얘네가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금융위기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노동자들 다 해고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버티려고 노동자들 다 해고했다면서 실업률이 엄청나게 치솟았는데 몬드라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협동조합 내에서 망하는 기업의 노동자들을 재교육시켜서 다른 기업에 흡수시켰어요. 와. 근데 다 흡수시킬 수가 없잖아. 너무 전체적으로 너무 금융위기니까. 그렇죠. 근데 그동안 협동조합에서 잉여금을 쌓아놨던 걸 가지고 무급휴직을 했다거나 직업 잃은 사람들한테 월급의 막 7, 80%를 줬어요. 몇 달 동안. 오. 약간 상조회사 같은 역할을 한 거죠. 회사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면 그렇게 못하죠. 금고를 열어가지고 돈을 막 풀어줘야 되잖아. 자기 노동자들한테. 그렇죠. 무급휴직을 주려고 하지 유급휴직 주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니까 야 이윤 지금 쌓아놨던 거 이럴 때 쓰라고 쌓아놓은 거야. 지금 풀어. 해서 풀어갖고 노동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버티는 거야 같이. 그 돈을 같이 나눠 쓰면서. 개미와 배짱이 얘기해서 개미들이 네. 여름에 모아놨던 거 겨울에 이렇게 그거 나눠 먹으면서 버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코로나 이전에 협동조합에 가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몬드라곤은 아마 코로나 지금도 아마 잘 버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그동안 모아놨던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엄청나게 성공 사례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선키스트가 협동조합. 그래요? 오렌지 주스. 네. 6천여 명의 오렌지 재배 농민들하고 8개 협동조합이 같이 출범을 한 판매 협동조합 연합회래요. 놀랍죠? 선키스트가 세상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미국의 AP통신 들어보셨죠? 그럼요. 네. 여기도 협동조합이에요. 언론사 아닌가요? 언론사? 그게 언론인데 네. 조합원이 언론사예요. 언론사들이 조합원이 돼서 큰 언론 조합을 만든 거예요. AP통신이 그거.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1848년에 진짜 오래됐죠. 1848년에 미국에서 이제 유럽 뉴스를 취재하는데 네. 그 언론사마다 특파원을 보내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힘들고. 그래서 우리 공동 취재하자. 좋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협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발전을 해서 지금의 AP통신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1,400여 개 개별 언론사들이 경비를 분담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특정한 언론사가 아니라 1,400개의 언론사들이 함께 하는 거다 보니까 좀 한쪽으로 치우친 보도를 하기가 쉽지 않겠죠. 여기서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다른 쪽에서 야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바로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언론사들도 수긍할 만한 뉴스들을 보도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AP통신의 그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내 도입이 시급하네요. 편파적인 보도가 힘들죠 여기는. 그 다음에 폰테라라고 들어보셨어요? 뉴질랜드의 폰테라.
아니야? 폰테라? 여기는요. 세계 유제품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인데 오. 뉴질랜드의 1만 1천여 개의 낙농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오. 뉴질랜드 안에서 모든 주식회사를 통틀어서 최대 기업이래요. 여러분은 폰테라는 모르지만 폰테라에서 그 생산한 유제품을 다 먹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네슬레가 폰테라 유제품을 사용해요. 아하. 맥도날드가 폰테라 유제품 사용합니다. 아하. 코카콜라도 폰테라 유제품 사용합니다. 아유, 아마존님 뭐 맨날 먹는 거네. 우리나라의 서울 우유랑 매일 우유도 폰테라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도 먹어. 그래요? 오. 네. 폰테라에 가입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용자니까. 근데 폰테라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낙농 농가들이 참여한 협동조합입니다. 낙농을 하셔야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셔야 돼요. 한우 한 마리 데리고 가서 살아야겠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잘 알만한 게 있어요. 뉴질랜드의 협동조합, 유명한 협동조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제스프리가 협동조합. 제스프리. 멜론. 키위? 키위. 네, 키위. 그 뉴질랜드에서 이 키위 농가의 한 95%가 제스프리의 주주래요. 그러니까 제스프리 협동조합에 가입을 한 셈이죠. 키위를 키우지 않으면 키위 농가가 아니면 이 주식 자체를 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는 형태이긴 한데 사실은 실체는 협동조합인 거죠. 근데 뉴질랜드는 더 웃긴 게 뭐냐면 아예 제스프리라는 브랜드를 달지 않으면 수출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오. 제스프리만 수출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스프리. 그럼 여기 가입을 안 하겠어요? 다 가입하죠. 그래서 전부 다 제스프리예요? 그래서? 뉴질랜드 키위는 무조건 제스프리예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제스프리가 약간 독점 같잖아요. 네.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금 야 니네 독점이야 이거 제소를 한 경우가 있었대요. 일본에서 그거를 이제 고소를 했대요. 그랬는데 졌어요 일본이. 독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소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독점을 풀면 그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서 가격을 좀 낮춰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고소를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져서 결국 오히려 더 제스프리의 그 콧대만 더 높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스프리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지 않아요. 협동조합의 운영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원래 예전에 그 뉴질랜드에서 키위 농가가 완전 몰락할 위기에 처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출혈 경쟁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다 같이 망할 뻔했대요. 그런데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협동조합을 만든 거거든요. 그 제스프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제스프리에 가입한 농가는 품질 관리를 아주 엄격하게 한대요. 생산부터 시작해서 뭐 수확하고 포장하고 판매하고 유통하고 하는 전체를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스프리 키위의 그 품질이 완전히 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스프리는 그 사회적인 참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키위를 이렇게 드세요 하면서 키위를 반을 잘라요. 그다음에 네. 숟가락으로 폭 퍼먹으라고. 그래서 스푼도 같이 주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스푼이 근데 완전 분해 플라스틱이에요. 땅에 그래요? 묻어요. 나는 이거 네. 매번 안 줘도 좋을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플라스틱이니까. 매번 받으세요 이제. 그래서 뭐 매번 안 줄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근데 그거를 그래서 완전 분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자연에 친화적인 거죠. 그렇구나. 그다음에 덴마크에는 풍차가 유명하죠. 네. 네, 덴마크에는 풍력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바람 에너지 협동조합이에요? 네, 풍력 발전소가 그냥 협동조합인 거예요. 신기하네. 그 풍차가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막 친환경 에너지고 네. 좋은데 사실 풍차가 돌아가면 소음이 좀 있대요. 소음이 커갖고 이것도 님비 현상이 있는 거야. 풍차를 우리 동네에 설치한다고 하면 우리 동네에서 하지 마. 딴 데 가서 해. 막 이렇게 했대요. 처음에.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풍차를 소유하는 협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야, 풍차를 협동조합으로 하자. 우리 다 같이 풍차를 같이 소유하자. 그럼 우리 동네에다 풍차를 만약에 세워. 그러면 풍차가 돌아가면 전기가 나오잖아요. 그 네. 전기를 파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한다는 어떤 그 뿌듯함 이런 것도 있고 전기를 팔아서 돈도 벌고. 근데 풍차는 처음에 지을 때 시설 지어 놓으면 그 관리비 말고는 연료비가 없잖아요. 연금 같은 느낌? 덴마크 비도우레라는 풍력 협동조합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조합원이 막 2,300여 명까지 됐대요. 우리나라에도 되게 유명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서울우유가 협동조합인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서울우유 포장지에 보면요. 회사명이 서울우유 협동조합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서울에서 키우는 젖소들의 모임인가? 비슷합니다. 그 농협중앙회 산하의 품목축협 중에 하나인데요. 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조합원 가입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우유협동조합이라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그다음에 강원도 철원군, 그다음에 충청남도 천안시, 그다음에 충청북도 진천군이랑 음성군 일원 이렇게만 딱 제한이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신 것 중에 도시 지역은 소비자들이 있는 곳이겠죠. 네. 대부분 그다음에 이제 농촌 지역은 낙농 농가가 있는 지역이겠죠. 네. 생산자 협동조합 플러스 판매 협동조합인 거죠. 그렇구나. 아니 협동조합이 생각보다 유명한 기업이 많아서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러게요. 전 되게 그러네요. 놀랬거든요. 엄청 놀라워요. 소울리스. 왜? 저는 협동조합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좀 사회적 기업에 가깝구나.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긴 힘들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협동조합으로 그러니까요. 대성하기는 힘들겠다. 그냥 소소하게 돈을 버는 데서 끝나겠다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이런 기업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협동조합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돈을 생각이 누가 들더라고요. 버느냐인 거죠. 이게 모두가 주인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모가 커진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규모는 커지고 주인인 모두가 부자가 되는 거죠. 협동조합을 해갖고는 내가 그 아마존 제프 베조스. 제프 베조스처럼 100만 장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억만 장자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협동조합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서 그 협동조합원 모두가 다 같이 잘 살 수는 있는 거예요. 좋다. 근데 꼭 뭐 세계적 기업이 아니더라도 협동조합이 계속 운영될 정도만 유지만 하더라도 나의 소득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목표가 소득을 얻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규모가 커져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생활을 모두가 공동으로 같이 풍요롭게 만들자는 말 그대로 협동해서 만드는 조합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만들어지는 거랑은 전혀 차원이 그냥 다른 일인 것 같아요. 비교가 안 되는 일 목적이 같은 완전히 거. 다르죠. 네.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시장경제 사회에 살고 있고 협동조합도 시장경제 안에서 기업체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윤이 전혀 생기지 않으면 망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로냐도 얘기했지만 임금이 전체적으로 높아요. 협동조합이 많은 지역인데 거기에 임금이 높을 수 있는 이유가 임금 자체가 그 제한이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가장 최저 임금과 최고 임금의 격차가 뭐 5배에서 9배 정도를 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평사원이 받는 월급보다 대표가 받는 월급이 막 수십 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좋네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단점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면 그 주식을 아무에게나 다 팔지 않기 때문에 협동조합원이 많이 생기지 않으면 그 자본이 끊임없이 조달되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잉여금이 생겼을 때 그거를 공동자본으로 적립하는 방법, 조합의 그 자본금을 조금 늘리는 방법으로 그걸 조금 만회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결정이 1인 1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인 1표니까 좀 더딜 수밖에 없어요. 막 빨리빨리 만약에 뭘 적응해야 된다. 이러면 조금 힘들 수 있는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최저급여랑 최고급여의 차이가 좀 제한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프 베이조스 같은 인재를 데려오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데려오기에는 연봉을 줄 수가 없어서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네. 네, 그런 면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대표로. 아하. 대표로. 네. 저 대표 욕심. 자, 그러면 이게 협동조합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를 좀 볼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대충 이제 눈치를 다 채셨을 것 같아요. 협동조합이 시장에서 다른 업체랑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경쟁력은 뭐냐면 조합원들의 충성심입니다. 아마존도 한번 가입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매력이 있었잖아요. 조합도 네. 마찬가지. 내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내 조합이니까 애착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물건도 싸게 사죠. 심지어 운영이 잘 되면 이익이 생기면 그것도 나한테 배당해주죠. 똑같은 물건을 산다면 이왕이면 조합에 가서 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충성스러운 고객들이 확보가 되니까 광고를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자발적, 자율적 이 단어가 염두에 두고 설명을 듣고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자발적으로 조합을 열심히 활용하고 이용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행동을 한다는 것이 그 협동조합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자를 키우는 농민이 돼봤잖아요. 근데 감자를 내가 혼자 팔 때는 내가 이마트 매장에다 내 감자를 납품하고 싶어. 그럼 이마트에 가서 엄청 조아려야 되겠죠. 한 상자만 넣어주세요. 요즘엔 100종원이면 되던데. 이거는 100종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전국의 감자 생산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마트랑 딱 일대일로 딱 붙어서 교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한 명이 아니라 감자 생산자가 100명, 1000명이면 이마트를 한번 교섭을 해볼 만한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감자를 많이 갖고 있어. 너네 앞으로 감자 우리가 다 대줄 수 있어. 한번 생각해봐. 할 수 있는 거죠. 교섭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협동조합의 경쟁력 중에 하나는 원가 경영입니다. 그 영리 기업들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니까 가격을 좀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간 그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는 유통 마진을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협동조합은 잉여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만 안 보면 돼. 가격을 그 정도까지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초창기에 어떤 그 사회적 책임이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너무 싸게 팔아갖고 망했대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해요. 손해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손해보면 안 되죠. 근데 대신에 광고나 유통 마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다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솔직히 조금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 마트에 비해서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이들은 주로 무농약이나 뭐 유기농이나 이런 걸 많이 취급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마트에서는 그 무농약 유기농은 비싸지만 훨씬 더 저렴한 상품이 많아요. 대량으로 저렴하게. 그냥 농약 친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대량 생산하는 뭐 공산품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 자본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독과점을 좀 제한을 해요. 공정거래법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독과점을 하면 가격을 막 계속 올리니까 제한을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되게 벌칙을 세게 주잖아요. 근데 협동조합의 독과점은 예외 조항을 둬서 그러니까 처벌을 좀 안 하거나 아니면 좀 약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대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독과점을 해도 그 폐해가 별로 없거든. 가격을 무한정 올릴 리가 없어. 왜냐하면 협동조합의 사용자도 협동조합원인데 내가 비싸게 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값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거든요. 협동조합의 경쟁력은 이렇게 뭐 조합원들이 충성심이 강하고 공동 행동을 할 수 있고 원가 경영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가장 큰 이제 협동조합의 경쟁력이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들도 경쟁력이 된다고 봅니다. 착한 소비, 뭐 지속 가능한 경영,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우리나라 협동조합 설립하려면 반드시 사회공헌 활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협동조합 아예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협동조합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공헌 활동을 필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아까 제가 볼로냐의 소비자협동조합에서는 이페르콥이라는 대형 매장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데 큰 매장이 있으면 이거 협동조합 매장이거나 아니면 일반 마트거나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되게 상관이 있는 게 뭐냐면 가격 면에서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우리 동네에 대형 마트가 생기면 소비자 입장에선 편해요.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 한 곳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산품이나 농산품이나 다 살 수 있고 편리할 수 있어요. 근데 골목 상권이 죽는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우리는. 네. 자영업자들은 대형 유통업체랑 이제 가격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소매업자들이 좀 불리한데 마트는 심지어 잘 되면요. 그 이익이 그 지역 주민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물론 고용이나 뭐 직원들 임금 형태로 이렇게 분배되기도 하지만 그 회사 법인의 자본금으로 축적되는 비율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동네 마트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동네에 투자 안 하고 마트 본사로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볼로냐 같은 뭐 이페르콥 같은 소비자 협동조합에서 만든 대형 매장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 작은 생산업체들이랑 상점들이 협동을 해서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본금을 만든 다음에 매장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들은 그 매장의 유통업체를 통해서 거기다 입점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후려치기를 당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판매하시는 상인들 분들은 자기 자영업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고용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그 큰 매장에 자기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서 각 자영업은 유지하는데 대형마트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요즘 이제 시장들의 그 시장을 아케이드화 많이 시키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이게 시장이 사실 좀 냉난방 안 되고 그다음에 비 오면 비 다 맞아야 되고 길이 좁고 막 이런 좀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지저분할 수 있고 뭐 길에 완전 노출돼 있고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마트처럼 건물을 딱 세우면 마트랑 쇼핑 환경이 비슷해질 수 있겠죠. 쇼핑 카트 같은 것도 같이 사용해가지고 장도 편리하게 볼 수 있게 하고 주차장도 같이 크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주차도 막 같이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장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별책 부록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별책 부록이 만든다면은 뭘로 만들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거 최소 충족 인원수 있지 않나요? 5명. 네, 5명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출자를 할 발기인을 1명을 구해야 됩니다.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 어디 갔지? 사람이어야 돼요. 걔네는 자기 이름으로 출자를 못 하잖아요. 저 거의 짐승이에요. 아, 동물 안 된대요. 사람이라 치고. 사람이라 치고 그러면 그 강아지까지 해서 5사람이 이제 만든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할 수 있죠. 우리가 다 오디오 편집을 할 줄 알게 됐잖아요. 네. 이제 오디오 편집 협동조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가지고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오디오 편집 협동조합이다. 우리에게 맡겨봐라. 오. 우리가 그동안 했던 샘플들을 보여주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그 우리의 편집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조합원으로 가입해라. 조합 출자금은 얼마다. 그럼 할인해준다. 응. 괜찮네요. 아니, 조합원으로 받으면은 조합원 들어온 사람도 편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출자금을 내고 사용하는 거죠. 아, 사용자. 소비자와 판매자가 이제 협동하는 거죠. 아, 1시간 전부터 들었는데 이거를 지금 나 몰랐네. 그럼 나 다시 들어야 되네, 이거. 처음부터? 근데 팟캐스트 오디오 편집자는 사실 그 정도까지 사업화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요새 유튜브가 대유행이니까 유튜브 편집자 진짜 네. 많잖아요. 아마 유튜브 편집자들은 진짜 네. 그런 걸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잘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사례들도 좀 말씀드렸고, 협동조합의 특징, 뭐 경쟁력, 별책부록 협동조합 가능할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재밌었습니다. 모르던 것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냥 저한테 협동조합은 진짜 집 앞에 있는 자연드림 가서 물건 사는 그런 것만 있었는데 그렇게 다양하게 많은 협동조합이 있고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그게 어떤 이윤 창출보다는 그 조합원들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한 의지로 만들었다는 게 왜 우리 근데 주변에 별로 알려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내가 알아보려고 노력을 안 했나? 가만히 있어도 막 이런 홍보가 잘 돼서 마치 우리가 그 대학교 들어갔을 때 가만히 있어도 막 동아리 홍보 같은 걸 막 하러 오잖아요. 이런 네. 동아리 있다, 이런 동아리 있다 그러면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도 이런 것도 있었어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뭔가 이런 거 홍보가 더 잘 돼서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있다 하면 이거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면서 가입을 하는 그런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저는 정말 모르고 썼던 것 같고 궁금했던 정보를 이렇게 훑어주신 것 같아서 흥미로웠어요. 그 중에서 전 선키스트가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제스프리도 현재도 오늘도 먹었던 키위. 제스프리. 저는 왜 키위가 온통 제스프리인가 엄청난 그냥 큰 기업인가 보다. 우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던 큰 기업에 대해서도 좀 다시 보게 됐고 조금 더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조합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네, 직접 만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점에 대해서 훨씬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그 대기업을 이렇게 제한하고 그러는 법보단 이런 이점이 많은 협동조합을 지원해주는 좋은 법들이 많이 같은 법이라도요. 이게 제재하는 법보다는 으쌰으쌰해주는 법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마트 같은 거 법 되게 많잖아요. 재래시장 살리겠다고 언제 쉬고 그런 법도 좀 필요하니까 지금 시행착오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좀 너무 법을 위한 법이 아닌가. 좋은 점들이 많은 법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게끔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 대형 마트나 영리 기업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기업의 이유는 기업만의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기업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 질문 때문에 이 협동조합을 이렇게 알아보게 됐는데 일반적인 기업은 자기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 솔직히 저는 잘 못 믿겠어요. 어떤 재료를 쓸지, 어떤 유통 마진을 남길지, 사회적인 공헌 활동을 해도 그것이 그 자기네 이윤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사실 뭐 좀 못 믿을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협동조합은 기본이 신뢰거든요. 생산자든 소비자든 협동조합을 실제 소유한 사람들이 그 같은 사람이잖아요. 나만 잘 되려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요. 협동조합을 했는데 중간에서 누가 돌출행동을 해가지고 이러면 막 다 같이 망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돌출행동을 하면 벌칙이 아주 강하대요. 그러니까 장목방 같은 데서 다 같이 무농약 하기로 하고 장목방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했는데 누가 몰래 농약을 쳤어. 그럼 그 사람은 앞으로 향후 몇 년간 뭐 가입을 못하게 하고 이런 되게 엄격하게 벌칙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협동조합이라면 그 협동조합을 살리기 위해 나를 쳐내지 않을 것이다. 같이 협력해서 같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가에 팔고 믿고 사고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가 가능해지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전 협동조합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협동조합을 보고 흔히 이제 무한 경쟁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 신자유주의의 대안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많은 부분 공감을 했고요. 앞으로 갈 길이 멀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약점들도 갖고 있고 또 여러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또 계속 새로운 조합이 설립되고도 있지만 그만큼 실패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근데 협동조합 정신을 뭐 잘 살리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업체 경영의 어떤 실무에서 벽에 부딪히기도 하더라고요. 이걸 그냥 너무 좋은 뜻으로만 만들면 실제 경영을 잘 못해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가치 중심 경영과 실질적으로 조합원에게 이득을 주는 시장 경쟁력을 동시에 갖춰서 그런 협동조합이 많이 생겨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지속 가능한 형태로 좀 운영이 된다면 좋겠다는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여러분도 협동조합 오늘 방송 내용 재미있으셨기를 바라고요. 책보다 별 책부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엿장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